우리가 먼저 보면은 이제 그 문제를 볼 때 누구나 다 특히 이제 문학 작품하고 시 소설을 먼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언어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뭐냐 모르는 문제를 만나고 모르는 지문을 만나고 모르는 소설과 모르는 시를 만났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제가 20년도 더 넘게 전부터 학생들한테 언어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능에서 우리가 그 문학제재, 비문학제재에서 문학제재를 풀 때 보통 그 나오는 그 문학 시, 소설 제재를 다 알려면 8,000개의 지문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언어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떤 거에서 시작을 했냐면 모르는 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겠는가. 한국 그 국어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 국어를 암기하듯이 가리킨다는 게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직접 제가 글을 쓴 작가로서 제 문창과 강의를 본 우리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리키는 게 생각하는 사고력을 가리키는 게 진짜 수능에 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벤트성으로 언어, 그다음에 문학, 시소설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모르는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걸 요리하느냐. 자, 보면 지금 서영훈이라는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지금 지문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고3뿐만이 아니라 고1, 2 지금 언어 점수를 한 단계 올리는데 1등급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제 강의를 좀 보시면 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여러분들 의외로 쉽게 언어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도 하나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서영훈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게 어떤 소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작가를 좀 알면 좋겠지만 서영훈이라고 하는 작가도 모른다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연습장을 하나 갖고 와서 연습장에다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제목은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자, 제가 언어 강의를 아마 그 이벤트성으로 해서 제가 언어 강의를 한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수능 국어에서 소설을 만나면 세 가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 수학처럼 제가 20년 전부터 언어 강의를 할 때 공식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공식 안에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소설은 뭐예요? 인물.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배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갈등입니다. 소설은 인물과 배경과 갈등이 중요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인물과 인물이 만나면 뭐가 생기냐 하고 제가 실감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인물과 인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랑이 생겨야 되지만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인물과 인물이 만났을 때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을 풀어내면 그것이 바로 주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1인칭 소설, 3인칭 소설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1인칭 소설 속에서도 내면을 우리가 지금 사막을 건너는 법 소설처럼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관찰자 소설이 되면은 인물이 인물을 관찰하고 관찰하는 인물에서도 그 관찰하는 인물과 인물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이제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 연습을 좀 해봐야 되지만 그 몇 가지 유형도 소설에서 인물, 배경, 갈등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배경이라는 것이 뭐냐? 배경은 우리가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권현 선생님이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긍정 혹은 부정. 이것도 이제 배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인물의 심리적인 배경, 심리적인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어를 풀 때 우리가 그 근 지문을 다 읽는 것이냐? 제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모자라게 하는 부류들도 있고 또 어떤 부류들은 시간 안에 다 들어오는데 문제를 이해 못하거나 문제의 그 관계성을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 보이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단어들이 뭐냐? 인물, 배경, 갈등 속에서 그 단어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좀 보면 우리가 자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줄 치세요. A와 B의 서술상의 특징. 이렇게 보고 이제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A, B에 나타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 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제목을 연습장에 쓰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는 듯이 모든 사람들로 찾아낸 내 자신을 느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여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물, 배경, 갈등. 그러면 인물이 먼저 보여야겠죠? 나라는 인물이 보여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는 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배경에서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중요하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공식에 다 넣으면 문학작품, 소설, 또 시는 또 시에서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 그렇게 지금 문제를 공식에 넣어서 문학작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은 공간적 배경이니까 중요하죠. 집의 밑줄 쫙 보세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는 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내 자신을 느꼈다니까 지금 나라는 주인공에게 우리 지금 전혀 이 작품 세연의 사막을 건너는 법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수학 문제 풀듯이 제가 문제를 푸는 사고의 과정을 입으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제 사고의 과정을 따라와 주십시오.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공부해서 8,000개의 지문을 다 공부해서 수능을 풉니까? 이것이 이제 그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IB적으로 가면 IB 문제 푸는 방법하고 연결되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제가 좀 쉽게 푸는 방법들을 제가 좀 이벤트성으로 몇 개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모평도 끝났으니까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하지만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시면 문학에 대해서 또 비문학에 대해 점수는 오르게 되겠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인물. 집이라는 공간적 배경 나왔습니다. 또 뭘 봐야 돼요? 순간에 베일에 가는 듯이 라고 했죠. 베일에 가리는 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베일에 가렸다, 뭐에 가렸다라는 이미지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지금 몰라도 화자인 내가 집에 도착했는데 이 집은 나한테 어떤 지금 그 공간이냐? 긍정적인 공간이냐? 부정적인 공간이냐? 이걸 따져야 되죠. 긍정, 부정, 부정적인 공간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사실 이 소설에 대한 모든 주제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건 고수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제 걸 받아들여서 가야 되는 학생들이니까 이 강의를 지금 고1, 2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면 지금 착실히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언어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에 나는 이상한 비현실 속에서 맞았다. 그럼 계속 집이라는 공간 나오고 비현실 나오죠? 계속 부정적인 의미를 쌓고 있습니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 자, 전선이라는 말,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도 있겠지만, 전선이라는 말 요즘 학생들이 잘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근데 전선이라는 말은 이제 전쟁에서 쓰이는 말이죠. 전장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부장수 소리가 중요하고,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중요하고, 수돗물 넘치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들은 무슨 소리들을 취한대죠? 다 일상의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들. 전선에서라는 말을 갖고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다? 전쟁터에서 왔다. 이렇게 유출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추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을 정리를 가지면 안 된 학생들이나 이걸 배워야 되는 학생들은 아직 전선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통해서 하자인 주인공인 내가 전장에서 왔구나까지는 조금 그렇게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불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의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자, 의지에 줄치세요. 나중에 의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여기까지 읽으면 내가 전장터에서 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공간이 지금 과거의 전쟁터와 지금의 집이라는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집이라는 어떤 화자의 공간은 분명히 나한테 좀 부정적이에요.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집은 좋은 공간, 집은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휴식의 공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쓰여져 있는데 집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느끼기에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작가가 화자를 통해서 구현해낼 때 집이라는 공간은 주제에 따라서는 주인공에게 안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소설이라는 것은 이제 갈등을 통해서 주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간은 전쟁의 공간 과거와 현재의 공간 집이 있고 나는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전쟁터에서 온 나는 어떻다? 지금 굉장히 집이라는 공간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죠. 전쟁터는 맨날 싸움하고 전쟁하던 공간이었으니까 갑자기 평화로워진 이 두부장수 소리와 TV 소리가 만연하는
이 지금 집이라는 어떤 공간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수능이라는 것은, 수능의 언어는 계속 유출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을 좀 보면 유추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고3 10월 모평 끝난 직후에 좀 언어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부장 소송소리 유행가 소리에 따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도 했고, 패덕스럽다 붙여주시고요. 찾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한 뜻. 단어의 뜻을 의미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국어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이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또 수많은 밤을 앗아갔던 아틀리에도 예의를 수가 없었다. 누가 나왔어요? 남이도 나왔습니다. 인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남이 우리 줄쳐보시고 이 남이가 나하고의 관계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남이와 나의 관계성에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이 소설은 지금 화자인 나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소설입니다. 바깥에서의 갈등도 있고 안에서의 갈등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 소설을 분석하면 내가 전쟁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집에 와서 힘드니까 아, 나는 전쟁, 사회하고의 갈등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어설프게 문제를 또 어떤 소설을 해석해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소설은 철저하게 전쟁이든 집이든지 상관이 없고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1인칭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심리주의 소설입니다. 이럴 때는 갈등이 나하고의 갈등이에요. 나하고의 사회적인 갈등은 아닙니다. 근데 소설에 따라서는 제가 시간만 많으면 언어도 쭉 정리해서 한 10강 정도 찍으면 그 케이스가 다 분석이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조금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건데 가르쳐드리려고 여기서는 지금 나하고의 갈등이 중요한데 소설 읽다 보면 나하고의 갈등이 하나가 더 보이고 거기서 발생된 나와 사회하고의 갈등도 보이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직 나하고의 갈등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이거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의지는 어디에 있었던 의지죠? 자, 여기 의지였다. 이 의지는 어디 의지였어요? 바로 앞으로 쭉 가면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 그랬어요. 전쟁터에서는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현실로 돌아와서는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한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등의 관계를 다시 시작한 이 관계라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과 집에 와서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주변 사람들이 됐던 어떤 뭐 사물이 됐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의미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권태롭네요. 권태란 말이 나오네요.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내 심리 상태가 중요해요. 여기서의 갈등은 인물의 갈등 상태를 풀면 그게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자, 소설은 다시 인물, 배경, 갈등. 배경,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과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서의 배경이다. 권현 선생님이 소설적에서의 배경에서의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건 뭐예요? 공간과 시공간의 어떤 그 배경뿐만이 아니라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나날이 권태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일단 나는 내 인생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말을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겠죠. 전쟁을 겪고 전쟁을 하고 온 사람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봤자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차치 사회와 나하고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나하고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고 성전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굉장히 그 권태로운 일상에서의 어떤 공간에 대한 묘사죠. 어쩌다가 내가 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이라는 것은 내 친구 같아요. 일상생활의 내 친구. 그렇지만 남이라는 친구한테 나의 얘기를 해줘봤자 또 남이는 우리가 여자의 이름, 성명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내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바깥에 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나와의 갈등이라는 게 내가 느끼기에 전쟁터에서는 의지였다. 내가 느끼기에 이 지금 현재 생활, 이 집을 둘러싼 이 현재 생활에서는 권태였다. 이게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심리주의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고지에서 전투 중인 무슨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자, 갑자기 바뀌었죠. 갑자기 우리가 헤라체로 바뀌면서 왜 그랬을까요? 내 얘기와 내 상황을 조금 더 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건데 이 편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이 청자들, 독자들에게 더 잘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지금 그 헤라체를 써서 그 서사를 좀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다른 듯한 갈등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는 80km 거리였지. 나는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타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굉장히 자기가 경험한 것을 뭐예요? 작가는 이 화자를 통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해내고 있죠.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랑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굳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걔가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이따 잠시 여우나 늑대 따위의 길을 횡단하며 손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여기가 이제 위기 상황인데 그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지에서는 그게 잘 통용이 될까요? 안 되죠.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은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한 감각을 잃고 윈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석한 표정으로 나를 한번 힐끗 던진질을 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에 맞아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굉장히 감각이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시베리아 서샘처럼 솟아오른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주는 나방 따위에 아무것도 신기할 것 없지 라고 생각하면 나는 혼자서 방금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의 명은 무섭지 않나? 아니요, 전혀. 대단하고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이 서사의 부분이 현재와 맞닿아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무감각이래요.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감각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었죠.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얘를 지금 가장 무서운 상태가 뭐예요? 본인 스스로 무감각이라고 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는 얘를 지금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인공의 그 서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했죠. 자, 저희 언어의 첫 번째 주제는 뭐다? 문제, 문항, 지문을 다 배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인물, 배경, 갈등, 소설은 두 번째. 이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다 읽기 시작하면 첫 번째, 불필요한 인포메이션까지 같이 읽어서 우리가 헷갈려요. 자, 내가 지금 저기까지 간다 했을 때 그 한 곳만 보고 가면은 우리가 한눈을 안 팔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방향으로 최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빨리 내가 여기저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다 보면 길거리를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있는 거리도 있을 거고 사탕 가게도 있을 거고요. 과자 가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신경을 뺏기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는 게 돌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가다가 내가 목적지를 잃게 돼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시간만 많으면 언어도 아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의해드리고 싶은데 전 학종 강사이기 때문에 언어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많이 언어 쪽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제가 지금 뭐 양주 옥정동에서는 언어 강의를 하고 있으니 그런 강의들이 필요하거나 혹은 제가 전국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들을 학종 강의라든가 프로젝트 강의들을 해외고에 있는 다른 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하고도 문창과 수업을 하고 있으니 이 언어 강의가 정말 단시간에 그 등급을 올려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것도 그 지방이나 어디 해외에 갈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제가 되면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어 강의를 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수업을 제가 개선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서는 나의 갈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이걸 다 배우지 않고 이걸 어떻게 푸냐? 공식이다. 인물과 배경과 갈등을 통해서 푼다. 지금 여기서의 이 지금 화자는 내가 무감각한 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감각이 전쟁에서는 아니지만 집에 와서는 감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집이라는 공간이 얘한테는 부정적인 공간이다. 그럼 이제 심리주의 소설에서는 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갈등하고 만났을 때 나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서 주제를 쌓아가는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끝까지 읽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미 주제는 다 나왔거든요.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에 우리가 파악한 이 지금 소설의 의미들을 넣으면 이 사막이 뭐가 될까요? 그걸 유추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잘못된 점이 뭐라고요? 계속 국어를 암기하듯이 가르쳐요. 그래서 국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수능이 됐던 내신이 됐던. 자, 사막이 뭘까요? 이 친구한테, 나라는 화자한테 사막은 1번 전쟁이다. 2번 실제 생활이다. 집이다. 어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빨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나는 지금 전쟁통에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었는데 집에 와서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의 사막은 뭐예요? 일상입니다. 일상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아셨겠어요? 문제를 파악해서 인물과 배경과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그걸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제목에 맞춰서 이 지문을 배우지 않고 요리를 하고 푸는 겁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까지 단계가 아직은 트레이닝도 안 되고 아직은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단계가 안 되셨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제 말이 맞는지.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제입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전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것의 온디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서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어디가? 전쟁터에서.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고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이 발견되면 공존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볕 같은 폭염이 사정없어서 그 또한 어디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우리 같으면 전쟁터가 정말 우리는 힘든 공간이고 일상은 우리는 평화로운 공간일 텐데 지금 전쟁을 겪고 한 화자인 나는 반대예요. 아까부터 자 중략했어요. 자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 나타내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노인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럼 이 노인이라는 인물을 작가가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목은 사막을 건너는 법, 현실을 우리가 적응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제목에서 주제를 찾아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노인은 어떤 장치로 쓰인가를 한번 볼게요.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을 잃어버린 물건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더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좋죠.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 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입니다. 노인을 만났어요. 남이하고는 크게 사건이 없었습니다. 남이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남이하고는 잘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이건 그 정도고 노인은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럼 이 노인이 찾는 게 무언가의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자, 노인이 찾고 있던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려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를 나눠보지 않으면 못 견딜 자, 얘기를 나눠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다는 것은 노인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매우 흥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노인을 통해서 어떤 갈등을 쌓아지고 그 나와 노인 간의 갈등을 통해서 뭐가 발견이 되냐. 이게 이제 소설의 주제거든요. 아까 주제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정말 되는지 읽어보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실은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여태 개가 종종 걸음을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치 파라솔, 개짝,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노인에게 일상적인 어떤 물건들일 거예요. 비치 파라솔과 개짝과 연탄불 따위들은 또 나는 이것들이 이질적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피치 파라솔, 개짝, 연탄불 따위들이 의미하는 제재는 뭐냐? 문제는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이죠.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 이것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인 거 화자가. 그것이 풀리면 갈등이 풀리고 그럼 주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진다. 놀랐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놀랐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심리주의 수술은 나와의 갈등인데 이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갈등이 풀어지거나 혹은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기가 포커스가 있습니다. 준비를 끝낸 노인이 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무릉도원 속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면 하나, 둘죠. 끈질긴 어떤 힘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야. 그의 전신에서, 노인의 전신에서 몇 명이 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뭔데 이렇게 저 노인은 뭔가를 끈질기게 저 지루한 일상 속에서 찾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그 집에 온 후부터의 일상은 별로 무감각하고 재미도 없는데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바뀝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을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방에서 뛰쳐나왔다. 이중성이죠. 내 마음의 방에서 뛰쳐나왔다. 진짜로 공간의 방에서 뛰쳐나왔다. 소설에서는 인물 배경, 시공간의 배경과 제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공식에 넣어서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긍정 혹은 부정, 그 다음에 인물과 인물이 만나서 혹은 인물은 나와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나와 타인일 수도 있고 또 나와 타인을 관찰하는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인물들의 관계가 여럿이 나오면 여러 명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럼 서영훈의 사막을 건너는 법은 사막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노인을 찾게 만들고 그 힘이 뭔지 나는 그것이 뭔지는 정확히 이 지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노인이 일상에서 찾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희열감이 이제 나는 일상 속에서 그것을 노인을 통해서 자극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공간은 전쟁이다, 일상이다. 나에게 있어서, 화자에게 있어서 사막이라는 공간은 일상이다. 내가 일상을 어떻게 건너는 법, 힘겹게 노인을 통해서 적응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이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A, B와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직접 풀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만 볼까요? 나는 일상을 건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2번. 나는 지구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 곤란함에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3번. 나와 한 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경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한 그의 꿈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나는 전쟁에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꼈습니까? 누구의 긴장감? 나만의 긴장감이었죠. 그래서 사실상의 이것은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라기보다는 그 있는 사실적 사고의 인포메이션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23번에 1번이죠. 건태롭고 느끼게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감을 전한 거가 가장 적절한 거죠.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A도 뭐예요? 모든 사물, B는 우리가 물건입니다. 자, 모든 사물과 물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노인의 변한 모습을 통해 B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을 예감한다? 예감했습니까? 나는 B의 정치와 노인이 B를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한다? 나는 노인이 물건을 가치 있는 대상을 여기고 있다고 판단한다? 나는 자신과 모든 대상이라고 했죠. A는 모든 대상이 모든 사물. 나는 자신과 모든 사물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A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오늘 B 상실을 한 상태에 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뭐예요? 24번에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물건을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방합니다. 전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아니 노인이 무슨 실없는 망상하는 것인가? 그의 전신에서 면밀히 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어떤 힘들이. 나는 그걸 통해서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보통의 나 같으면 현실에서 그런 어떤 그 굉장히 비치 파라솔과 깃잡과 연탄불 딸들이 있는 이런 구태여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는 힘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자극적인 것만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인이 그러면서도 뭔가를 찾는 끈질긴 힘을 보면서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여기서의 방안이라는 건 이중적으로 내 마음의 방안일 수 있어요.
거짓말이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노인에게 저토록 중요하게 무엇이 여겨진다는 여친가 그러면서 노인이 시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방향을 쳐납니다.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고합니까? 아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리시나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신체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성한 작품이다. 참관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 긴장 상태에서의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범민들 행동을 통해 제기한다. 이는 내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디디는 계기로 작용한다. 발을 내디뎌야죠. 살아야죠. 현실에서.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4번을 좀 보니까 방한 감각을 잃은 남아들 때들이 차창에 붙어 죽은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내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걸 나타내. 얘는 전장에서는 체념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장에서는 체념하지 않았죠. 여기서 지금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25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은 거예요. 요 22번 문제를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 강의가, 제가 지금 강의가 굉장히 말이 빠른데, 정말 이 내용들은 EBS에서도 강의 안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정말 단기간에 이 배워서 문제를 모르는 지문을 만났을 때 요리하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제가 문항을 푸는 방법들을 지금 만든 저만의 공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요즘에 좀 보면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든 것 같고 또 저는 언어 강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글을 쓰고 제가 문해창작을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원래는 언어 강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학종 강사긴 하지만 제가 문항을 푸는 방법들 또 시를 푸는 방법들도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다 그 지문을 공부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국어를 암기하듯이 가리킨다. 이런 것들을 빨리 탈피를 해야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텍스트를 읽고 그 안에서 인물, 소설 같은 경우는 배경, 그 다음에 갈등을 풀면서 모르는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언어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갖춰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디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제가 직접 학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한 거니까요. 많이 이 강의를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 제가 아마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찍어는 올릴 건데 학종 강의 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지금 버겁습니다. 유튜브를 찍어서 강의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문학작품, 신화 소설에 대해서 또 비문학에 대해서 단기간에 성적을 좀 올리고 싶은 학생들 또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학생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지방을 가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성적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0월 모의고사 노력 많으셨고요. 끝까지 열심히 안주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 권현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